경주에서 서울까지는 기차로 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과 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석 달째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지자 집안 공기마저 달라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은 늘 과했습니다. 딸 지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혼자 있으면 안 좋아요.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짐을 쌌습니다. 경주의 낡은 한옥에서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장독대 사이로 스며든 햇살, 된장 끓는 냄새. 그 모든 것이 이제 남의 것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리자 딸이 아닌 사위 탁민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셨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35살, 키는 크지만 어딘가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차를 몰며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순자도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38층. 현관문을 열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높았습니다. 너무 넓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차가웠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가죽 소파, 대리석 식탁,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모든 것이 잡지에서 본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방은 이쪽입니다. 민호가 안내했습니다. 안방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역시 한강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짐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강물은 무표정하게 흘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지만 이 높이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딸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왔어? 현관에 하이힐을 벗어던지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딸은 순자가 기억하는 그 아이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밥은 민호 오빠가 차려줄 거야. 순자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민호가 부엌에서 뭔가를 데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기계음, 그릇 부딪는 소리. 곧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김치는 공장에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잘 먹을게. 하지만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건성으로 먹다가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하는 그의 등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순자는 낯선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 부부는 같은 방을 쓰지만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집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더라도 둘이었다면 덜 외로웠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닿을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55세의 몸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고요 속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이 집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딸 지은은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즉석식품과 배달음식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된장도 없었고 멸치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장 좀 다녀와도 될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근처 재래시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된장, 고추장, 멸치, 무, 애호박을 샀습니다. 민호가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많이 사시면 누가 다 먹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밥은 먹어야지요. 그날 저녁 순자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멸치를 우려내고 물을 썰고 애호박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된장을 풀자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 냄새.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탁서방 안 깨나. 밥 차려줄게. 식탁에 밥과 찌개, 김치, 무생채가 차려졌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맛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한 그릇을 더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 엄마 밥을 이렇게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은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20살 때. 민호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를 만났을 때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근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매일 밥을 차렸습니다. 딸 지은은 엄마 그냥 편한 거 시켜 먹으라고 말했지만 순자는 계속했습니다. 민호만은 매끼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순자가 차린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사소한 일상 이야기. 순자도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드물게 일찍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해놨어?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그녀는 찌개 한 숟가락 뜨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빈 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졌습니다. 타일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 소리가 나자마자 누군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는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의 팔에 의지한 채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얇은 잠옷 너머로 그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몸을 빼냈습니다. 고마워, 괜찮아. 조심할게.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아니, 자신이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장모와 사위. 그것이 둘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순자는 서둘러 말을 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엌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지은이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3박 4일 부산 일정이었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 잘 부탁해. 밥은 알아서 해 먹을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밥을 차렸지만 민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 앞을 지나는데 타자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서방 밥 먹어. 네, 조금만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딸이 없는 집. 순자는 젓가락을 들면서 느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민호도 밥을 먹지 않고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날 밤부터 사흘째 내렸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했습니다. 지은은 부산에 있었고 집에는 자신과 민호만 남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차렸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라면 끓일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곧 라면 냄새가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 집에서 살기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남편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집에 있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요. 소설도 안 팔리고 돈도 못 벌고 저는 여기서 투명인간이에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봐주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 씨. 순자는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당신만 보였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그냥 빈 껍데기였어요. 근데 당신이 제 밥을 먹어주고 맛있다고 말해줄 때 제가 아직 사람인 것 같았어요.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졌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는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도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안 돼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 민호가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장모가 아닌 한 여자로서. 순자는 떨렸습니다. 민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당신 없으면.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그의 손을 밀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누구도. 민호는 그녀를 한 사람으로, 한 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순자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빗소리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금기를 넘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욕망이었을까요?
외로움이었을까요?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체온, 거친 숨소리, 떨리는 손길,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빗소리는 잦아들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55세의 주름진 얼굴, 늘어진 몸, 그런 자신을 민호는 원했습니다. 순자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부엌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들어갈게. 민호 오빠는? 잘 있어. 순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이 돌아온 후 집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순자와 민호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에만 있었고 민호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생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폐경한 지 오래였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임신하셨네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임신 6주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드문 케이스지만 폐경 후에도 가능합니다. 순자는 병원을 나와 한강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5세의 임신, 사위의 아이.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순자는 뱃속을 만졌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야근이었고 민호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지워야 할까? 아니면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약한 생명.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것.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곳을 떠나겠다고. 순자는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그녀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그런 남편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요즘 밖에서 뭐해? 소설이라도 팔렸어? 차갑게 묻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민호에게만은 말해야 한다고.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이 골프 약속으로 나간 사이였습니다. 순자는 민호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호 씨,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의자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먼저 해도 될까요?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순자 씨.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의 일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외롭다고 힘들다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이와 이혼하겠습니다.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당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민호는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 아이를 가졌어요. 6주 됐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민호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55세인데 의사도 놀랐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가 뭔 짓을 한 거예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우리 둘 다 외로웠어요. 근데 이제 어떡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은이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요? 이건 너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떠날 거예요. 지은이도 당신도 모르게.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멀리요. 아이를 낳고 키울 곳으로요. 순자가 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딸의 인생을 망칠 순 없어요. 당신도 여기 남아서 잘 살아요. 소설 쓰고 다시 시작하세요. 안 돼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혼자 어떻게 키워요? 지금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도 위험한데. 괜찮아요. 순자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강해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어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이 아이도 그래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순자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통장, 남편의 사진. 새벽 4시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뒤돌아보았습니다. 38층의 한강뷰. 차갑고 높았던 그곳. 순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 로비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왜 나왔어요? 그냥 배웅하고 싶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써주세요. 그리고 이거. 그는 노트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아이가 아프거나 힘든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깨끗하게 끝내야 해요. 부탁이에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빠가 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제 아이잖아요. 제발. 순자는 그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살아요, 민호 씨. 지은이한테 잘해주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민호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요. 순자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뒤돌아보니 민호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작은 생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일 수도 기적일 수도 있는, 하지만 순자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기차표를 샀습니다. 강릉행, 아니 속초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넓고 깊은 바다, 모든 것을 받아주는 곳. 순자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순자가 속초에 도착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동해가 보이는 낡은 연립주택 3층. 월세는 싸고 집은 좁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배는 많이 불렀습니다. 8개월째였습니다. 의사는 고령 산모라며 걱정했지만 순자는 건강했습니다. 매일 바닷가를 걸었고 장을 보고 아기 방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옷가지들, 이불, 젖병 하나하나 손수 골랐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은 다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혼자 사시네요? 네, 남편이 일찍 떠나서요. 순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촌 마을 사람들은 남의 사정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연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순자는 가끔 민호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잘 지내는지, 지은이와는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준 노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서점에 들렀습니다. 임신부 책을 찾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눈에 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탕민호. 순자는 멈춰섰습니다. 책 제목은 장맛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빗속에 실루엣 2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뒷표지의 소개글을 읽었습니다. 금기를 넘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 순자는 책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곳에 그날 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로움이, 절망이, 그리고 희망이.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순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름은 바꾸었지만 감정은 진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감사를 전하고 그리움을 남기고. 며칠 후 순자는 작은 엽서를 샀습니다. 바다 사진이 인쇄된 것이었습니다. 짧게 썼습니다. 책 잘 읽었어요. 좋은 작가가 됐네요. 우리는 잘 지내요. 행복하세요. 주소는 쓰지 않았습니다. 출판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민호가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10월 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작고 건강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56세에 다시 엄마가 됐습니다. 이름은 바다라고 지었습니다. 넓고 깊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잘 먹고 잘 잤습니다. 순자는 밤마다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바다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 바다야. 내 이름이야. 엄마가 너를 여기서 키울 거야. 겨울이 왔습니다. 속초의 겨울은 추웠지만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젖병 소독하는 소리, 빨래 넣는 소리,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가끔 밤에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면 괜찮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이는 석 달이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잔치는 하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지낼 거예요. 대신 바닷가에 나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파도를 배경으로.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서울 생각을 했습니다. 지은은 어떻게 지낼까? 자신이 사라진 것을 알았을까? 화가 났을까? 섭섭했을까?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민호는 어떨까? 책이 잘 팔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시간이 가장 좋은 이야기가 됐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잘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이는 킥킥 웃었습니다. 순자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바다야,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해. 내가 자라면 이야기해 줄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아이에게 미안한지, 딸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은 다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끝없이 반복되는, 삶도 그런 것이겠지요. 아픔이 왔다가 가고, 기쁨이 왔다가 가고. 순자는 일어나 아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 바다야. 내일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에 은빛길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그 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몰랐지만 아이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리듬처럼. 여러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